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요즘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심보육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점검해 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부모들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 해결책,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그리고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어린이집 가혹 행위들. 밤새 울고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고 난폭한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이가. 이에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도 뭔가 선생님하고 원장님한테 뭔가 당하지 않았을까? 교육자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어린이집은 운영이 돼도 안 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해결책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책들을 살펴봅니다. 점심 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배기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공분을 샀는데 이후 물티슈를 입안에 넣어 아이를 학대하는가 하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고 귀를 계속 비틀고 흔드는 이른바 토끼기 처벌까지. 어린이집 폭행, 가혹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며 안심보육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폭행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폭행 피해 아동의 부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동을 내팽개치는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피해 아동. 작년 12월 17일에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날 어느 학부모가 발에 이제 멍자국과 함께 이제 매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확연히 띠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애기가 걷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동행해서 CCTV를 보게 된 거죠.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대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었고 한 부모가 저였는데 우선 아이가 찰과상 뭐 타박상 같은 게 뭐 많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죄송합니다. 뭐 아이들이랑 놀다가 그랬고 뭐 이제 예전 일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거의 믿었는데 그날 이제 연락이 오고 나서 영상을 보니까는 아 이거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학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학대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 저희 아이가 구토와 이제 계속 밤새 울고 급기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위장염과 폐렴 증세까지 보여 현재 치료 중입니다. 밤새 울고 사람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제 다가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되게 감정적인 뭐 이렇게 격하다고 해야 되나 난폭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가.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 과정 중이고 앞으로 추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그런 치료 과정에 있어요.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가해 교사들. 하지만 적발된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유아들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동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사를 해서 입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재판까지 가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야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섰는데요. 대책위의 활동 상황과 관련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전보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위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사고 이후 우선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내용 중 하나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인천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 전체가 그 동영상을 본 분들이 전부 그 충격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예방하고 불행히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증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인천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어린이집도 CCTV가 있어서 이게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100%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경각심과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치원에는 이미 68%의 CCTV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21%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보면은 어린이집에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은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설치 및 보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설치와 보관에 드는 비용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큰 틀에서 동의한 CCTV 의무화. 하지만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의견인데요. 이미 CCTV 설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도입을 하되 그 비용에 있어서는 의무화하는 것만큼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람하는 데 있어서 는 상당히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규제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보육교사들 역시 열악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살펴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반의 보완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 수. 긴 근무 시간과 그에 비해 적은 급여까지. 보육교사들의 근무 현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보육교사 대부분이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휴게 시간에 예를 들면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에 6명이 하루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30분 이내로만 보장받는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보육교사의 급여가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실제 영유아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윤이 남겨져야 되니까 아이들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제 인건비는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교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보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이버상에서의 몇 개월 가지고 자격증을 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점 은행을 통해서 인터넷 상으로만 수료하고 실습이나 교육 같은 걸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쉬운데요. 자격 취득이나 교육 조건 같은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지금같이 장기간 근무 여건 같은 걸 개선을 해서 각종 잡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보조 인력 같은 것을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고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걸친 보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육 급식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도 최대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역시 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지금 8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시간 2교대 근무제로 좀 전환을 하고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는 그 아이들 식사를 돕는다라든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좀 덜어준다라든지 하려면 보육 도우미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경무 환경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그 아동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어린이집의 행정 업무와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보수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체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은 보육이 거의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 맡겨있기 때문에 원장들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절약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경험 있는 좋은 교사들을 쓰기보다는 이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선호하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육이 좀 더 질 좋은 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교사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들.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동 학대는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에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는 혹시 아이들이 아동 학대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동 학대 징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니면은 또 이웃에 보내는 다른 아이가 이런 아동 학대를 당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또 신고 전화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여러 가지 그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보육을 어떻게 할 건지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그 고민을 해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좀 느낍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서로 간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서 정말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영유아기는 무의식 속에 기억이 쌓여가는 이른바 암묵기억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암묵기억은 내면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이는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무너져가는 인성과 늘어나는 범죄.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인성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보육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 안팎의 논의가
안심보육을 위한 성공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최근 5년간 국내 마약 사범수는 약 4만 2천여 명, 평균 재범률은 약 38%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간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와 치료보호 정책을 실시해왔는데요. 하지만 마약류의 특성상 일시적인 격리 치료로는 재범, 재발을 막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제정안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마약 재발방지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재발방지 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학원 강사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드러나며 강사들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자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자 등이 학원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원 강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교습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강사로 채용되어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금치산자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원 강사와 외국인 강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산물 주산지 지정 제도.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 및 출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고 생산자금 융자 및 기술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제도 지원이 미흡해 농산물 수급 조절이 실패할 경우 가격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산물 주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산지 지원을 추가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과 함께 연예, 스포츠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판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인격 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법률안에서는 인격 표지를 개인의 성명 등 사람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격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 표지권으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보호기간은 소유한 이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이미 해외에서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30여 개에 달하는 주에서 주법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보건증 받는 곳 아닌가요? 예방접종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잘 모르고. 그래요? 네. 치매 어르신들 와서 그것도 하고 그냥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까지 해주는지는 몰랐어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노인들한테는 좋은 거죠. 여러분, 보건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곳이 바로 보건소인데요. 하지만 정작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과 혈액 검사를 통해 무료로 비만, 혈압,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 상담과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주민들과 가장 친근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주민과 밀착된 만큼 주민 건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는 서울시 중점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대사증후군 검사센터인데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복부 비만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만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조건은요. 금식을 하고 오셨어야 되거든요. 금식하셨어요? 금식이요? 체성분 분석과 정확한 혈당 수치, 간 기능 수치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0시간 금식이 필수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오늘 검사하시면 저희가 허리둘레하고 공복시 혈당, 혈압,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하고요. 중성지방 5가지 검사를 해드릴 거예요. 모든 검사는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네, 110에 80이시고요. 정상이네요. 아주 좋으세요. 네. 복부 둘레 잴 건데요. 저 외투 가볍게 열어주세요. 네. 정상은 85 미만이라서 정상이세요? 네. 다행이다. 그리고 몸무게도 재봤는데요. 많이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체성분 검사는 선생님의 몸무게, 키 재신 걸 통해서 근육량과 지방량, 그다음에 내장 비만까지 알 수 있어요. 맨발로 올라가 손잡이를 잡고 약 1분 정도만 있으면 단백질 등과 같은 체성분과 골격근, 비만 진단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상담을 받습니다.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수분량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고 단백질도 지금 몸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이런 걸 갖다 이제 그 허약형 그 비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허약형 비만이요? 비만이에요 지금. 그럼 선생님 앞으로 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그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분이 골고루 돼 있는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권장해 드리는 거는 2시간 이내에서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걷기 운동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결과에 따라 각자 개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방법을 처방해 주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과 이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저희가 이제 보통 흔히 동맥경화라고 하는 높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가는 질환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된다면은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심장마비가 오게 해서 급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대사증후군 위험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복부 비만,
그다음에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가 규정을 했고 이 중에서 3가지가 위험 인자로 그 포지티브를 보일 때 저희가 대사증후군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허리둘레가 남성은 35인치, 여성은 33인치가 넘거나 혈압이 130에 85보다 높을 때, 또 혈당,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경우 등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포함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2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도록 알려줍니다. 김도현 씨도 약 2년 전부터 정기검진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비만 진단을 받아 식단과 운동으로 체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이 식단 조절을 하면서 체중이 조금 줄면서 근육이 생기니까 운동하는데도 조금 불편함이 적고요. 또 내 자신이 조금 가벼우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이용해보니까 어떠세요? 내 혼자 할 때보다도 선생님들이 개개인한테 맞게 처방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보건소의 건강관리를 받은 이들의 경우 6개월 후 혈당, 복부 비만, 혈압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관련 수치가 3개 이상 높게 나와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은 이들도 관리를 통해 54%가 대사증후군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255개의 시군구에 보건소가 하나씩 있다고 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더 많이 한다든지 나중에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증이나 무슨 당뇨나 이런 거로 와서 약을 타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강 증진의 그 서비스를 사전에 미리 선도적으로 해주는 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데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건소가 주민건강 지킴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업률 생활백서 제1장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보건소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우리 지역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장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가까우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최근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자체마다 보건소의 운영 시간을 토요일이나 야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쁘더라도 건강만큼은 챙기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 앞에서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